네, 오는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새 역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문제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Iowa,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I was just informed that we got double the number of votes that has ever been received in the great state of South Carolina. So that's pretty good. So it's a record times two. And my predecessor and some of you here seek to bury the truth about January 6th. A president, my predecessor, failed the most basic presidential duty that he owes to American people, the duty to care. by the time his term is up, we could have close to 20 million people. Many come from mental institutions. Many come from prisons. They're terrorists. It's going to be a very spectacular evening, and people are just wanting change. Rich people want it. Poor people want it. Everybody wants change. Trump is down in Florida today, raising money from a bunch of hedge fund billionaires who want him to cut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and their taxes. I condemn the anti-Semitic protest. I also condemn those who don't understand what's going on with the Palestinians. What's going on at the college level and the colleges, Columbia, NYU, and others, is a disgrace, and it's really on Biden. He has the wrong. 네, 미국 대선의 결과,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사실 지금 미국 대선 이제 한 20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은 미국과는 뭐 군사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 밀접한 국가이기 때문에 미 대선의 결과가 우리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경제 분야 쪽에 조금 집중을 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다르니까요. 이 바이든 정부의 우리 경제 정책과 또 이 트럼프의 이 정책은 또 많이 다를 테니까 우리 교수님은 경제학과 교수님이시지만 그래도 정치적 전망을 좀 여쭙겠습니다. 누가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 보면 트럼프가 유리한데요. 진짜요? 네, 이유는 그렇습니다. 전국 단위의 서베이를 보면 둘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앞서고는 있는데 마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아시겠지만 뉴욕주랑 캘리포니아주는 볼 필요 없습니다. 거긴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뭐 아칸사스나 테네시 볼 필요 없습니다. 공화당입니다. 결국은 위너가 다 먹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국은 스윙주, 경합주에서 누가 이기고 있냐. 근데 지금 경합주가 한 7개 정도 있습니다.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네바다,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미시간 이 중에서 6개에서 트럼프가 앞서고 있고요. 네. 여기가 사실은 4년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 먹었던 주거든요. 여기서 지금 6개, 7개 중에 6개에서 앞서고 있고 심지어 펜실베니아는 조 바이든 고향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미세하게 트럼프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현재까지 바이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지금 제3 후보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 케네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네. 원래 예상했던 것과 달리 트럼프 표를 잠식하고 있다고 하던데 네.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케네디 주니어가 사퇴를 하든 안 하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 차이를 제 경합주에서 차이를 보면 뭐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게 위스콘신이랑 펜실베니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약간 앞서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4개 경합주에서는 지금 꽤 큰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고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제3의 후보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미국 대선 이제까지 뭐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 제3의 후보가 없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3의 후보의 가능성들이 끝으로 가면서 소멸되면서 결국 양자 대결로 갈 텐데 그 과정에서 여전히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유리하다. 네. 이제 이렇게 전망을 좀 하시는군요. 근데 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번 총선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이 총선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바로 민생과 물가였다는데 대다수 전문가들이 동의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 대선에서도 바이든 정부가 지금 펼치고 있는데 거기 일자리도 많이 생겼고 임금도 많이 올라갔고 물론 물가가 좀 높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이번에 참 조금 안 좋게 나왔지만 좋았어요. 근데 왜 트럼프가 우세할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 안에 사실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정치인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굉장히 무서워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업률이라는 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작년 말에 워싱턴 포스트지의 아주 선임 기자 한 분이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심층 인터뷰를 했냐면 민주당 바이든 지지자 3명이랑 트럼프 지지자 3명의 심층 인터뷰를 해서 바이든이 잘한 거, 트럼프가 잘한 거 경제 정책에서 뽑았거든요. 바이든의 3대 잘한 것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과 실업률 낮게 유지시킨 것, 여기다가 학자금 감면 같은 걸 뽑았더라고요. 예. 트럼프가 3가지 잘한 것은 저유가, 저물가, 저금리입니다. 네.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것이 더 와닿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실업률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예를 들어 앵커님께서 두 분이 직업을 갖고 계신 한 MBN에서 직업을 갖고 계신 한 사실 실업률은 잘 안 와닿죠. 덜 안 와닿죠. 와닿죠. 예. 덜 와닿죠. 뭐 택시를 타시거나 기사님들이랑 얘기를 하시거나 하다 보면 아 요즘 경기가 안 좋아요 정도의 얘기를 하시겠죠. 하지만 앵커님 두 분이 나가서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시려고 보니까 아 예전에는 한 명당 뭐 한 2, 3만 원이면 밥을 사줬는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많이 드네. 맞아요. 왜 이렇게 물가가 올라간 거야? 라고 느끼시는 순간 이것은 아마 표 떨어지는 것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네. 제가 보기에는 그 기자도 아마 그 기사의 마지막에 그런 문장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떤 거냐? 정치인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숫자를 그 무엇보다도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숫자를 보면 트럼프 4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한 8% 정도 발생했습니다. 네. 누적으로. 바이든 지금 한 36개월, 7개월 차인데 예. 18% 정도 인플레이션. 두 배 이상. 두 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누가 이렇게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누가 이렇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누가 이렇게 중동에서 국지적인 불안이 생길지 그게 뭐 바이든 대통령이 만든 건 아니죠. 하지만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임기 중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예. 이것은 바이든에게 고스란히 약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심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물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약간 우세한 게 가고 있는 그 핵심적인 요인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만들고 실업률 낮았던 것을 결국 바이드노믹스라는 브랜드 이미징을 했었는데 그 표현도 최근 들어는 안 씁니다, 민주당에서.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 자체가 그렇게 매력이 없다는 것을 민주당에서 자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나온 미국의 경제 지표 1분기 경제 지표를 보니까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너무 낮아요.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정부가 그래도 물가는 높았지만 그래도 성장은 잘 하지 않았느냐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제 성장도 굉장히 떨어진 걸로 나오면서 고물가와 저성장, 흔히 말해서 S공포, 뭐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바이든한테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럴 것 같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조금 저희가 너무 성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숫자를 한 번 보고 그 숫자를 너무 많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예. 저는 약간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하기는 저는 약간 섣부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GDP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실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일자리가 어느 정도 창출이 되는지, 실업 청구는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현재까지 나온 스코어로 봤을 때는 지금 올해 11월에 대선이 있으니까 시간이 뭐 제가 생각하기엔 6개월, 7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예. 현재까지의 스코어로 봤을 때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들이 여러 가지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유권자들에게는 좀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에 조금 바이든이 부담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이번 11월에 미 대선 결과를 지켜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우리로서도 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이든이 될 경우, 트럼프가 될 경우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가장 크게 보면요. 외교 정책의 생각, 철학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기본적으로 바이든 혹은 민주당의 외교 정책이라는 건 양자외교보다는 다자외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을 때리고 싶으면 미국이 직접 중국을 1대1로 때리는 것이 아니고 자, 중국 때릴 거니까 자, 일본 들어와 봐, 한국 들어와 봐, 모이자. 네. 자, 우리 중국 때릴 건데 너네 어떻게 할래? 너네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거죠. 트럼프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하냐? 중국 때릴 거면 중국을 부릅니다. 네. 1대1로 청구서 내밉니다. 그리고 자, 낼 거야, 안 낼 거야? 안 내? 그래? 내일부터 어떤 일 벌어지나 보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예. 이렇게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라는 것은 조금 더 예측 불가능하지만 왜냐하면 네. 트럼프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일단 벌어지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대응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반대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라는 것은 예측은 좀 가능합니다. 뭘 할지 예측은 가능한데 거기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미국 편을 들자니 중국이라는 큰 시장이 있습니다. 예. 저희는 중국을 보통 생산 기지로 바라보지만 중국은 여전히 전 세계 반도체의 30% 이상을 수요하는 곳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처럼 반도체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야 너네 우리나라한테 반도체 팔 거면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하고 중국이랑 거래하지 마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 네. 훨씬 더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양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네. 외교학 하시는 분들한테 좀 뭐 정치학 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트럼프 쪽의 외교를 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예측이 불가능한 건 어렵지만 일단 벌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대응이 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준비가 좀 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로서는 뭐 누가 될지 아직은 잘 모르니까 양쪽 다 보험을 들어놓는 게 맞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뭐 현 바이든 정부와 지금 윤석열 정부는 관계가 좋으니까요. 기본적인 한미 동맹에 근거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전직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 쪽 인사들이 만나고 다닌다. 그게 바이든 캠프에 전해진다. 상당히 미묘한 문제가 이제 발생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아소 전 일본 총리는 트럼프를 만나요. 일종의 보험을 든 거예요. 일본 정부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만났지만 한 2달 전에도 갔습니다. 그때는 트럼프는 못 만나고 트럼프 주변의 인사들만 만나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2달 전부터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독일은 아시다시피 미국 내에 독일계 미국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독일도 자기 네트워크 돌리고 있다는 얘기가 벌써 몇 달 전부터 돌았고요. 결국은 바이든 행정부에 약간 밉보일 수는 있지만 외교라는 것이 결국은 더군다나 최근은 경제를 그냥 경제라고 얘기 안 하고 경제 안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외교랑 그렇죠. 경제가 분리될 수 예. 없는 부분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저희도 사실은 채널은 켜놓고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반도체법이라든지 IRA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경제 정책들이 좀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나옵니다. 이런 정책들이 우리 기업에게는 좀 유리하게 흘러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사실 트럼프가 되기를 반겨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 기업은 어떻게 좀 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IRA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예. 그 올해 사실 11월에 미국 대선만 열리는 게 아니고 미국 올해 열리는 게 제너럴 일렉션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상원의원의 3분의 1이 바뀌고요. 하원이 바뀝니다. 전부 다 바뀝니다. 현재 이제 상원은 약간 민주당이 앞서고 하원은 약간 공화당이 앞서는데 네. IRA는 어떤 측면에서 중요하냐면 이게 입법 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양원을 통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하고 하더라도 나 IRA 마음에 안 들어라고 고쳐. 그러면 그거 쉽게 못 고칩니다. IRA가 폐기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그런데 그것도 향후에 상하원의 역학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사실은 해야 될 게 기업들이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정부가 조금 앞장서 줘야 될 게 마치 조그만 고깃배들의 선단의 맨 앞장서는 대장 배처럼 정부가 좀 앞장서 줘야 될 게 의회 접촉을 계속해서 늘려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항들이 입법사항, 예. 특히 IRA도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통령이 누군지도 중요하지만 물론 대통령이 누군지에 따라서 색깔은 달라지겠죠.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들에 있어서는 네. 의원들과의 접촉, 예. 그래서 의회와의 그 긴밀한 커넥션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앞서 정치인들은 물가를 굉장히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물가가 안 잡히고 있어요. 뭐 금리 인상을 지난해부터 뭐 많이 했고 이제 동계월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지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자 금리를 오히려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미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덩달아 아직까지는 뭐 그런 얘기까지는 안 나옵니다만 여전히 금리 동결 인하 얘기는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리 인하가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싱크탱크들에서도 최근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올해 내에 금리 인하 못 볼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하거든요. 원래 3번 정도 예, 인하를 3번이었던 게 불과 뭐 한 달 전 시나리오였고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 2월 물가, 3월 물가 지표 슬슬 나오면서 이 생각보다 심상치 않은데 물가가 굉장히 안 잡히는데라는 얘기 가면서 결국 금리 인하가 9월로 밀렸다가 결국 일부에서는 최근 들어서 이제 올해 내에 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미국으로는 나오고 있고요. 예. 네. 우리 같은 경우도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뭐 환율이나 자본 유출이나 여러 부분에서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금리 인하 플랜도 어느 정도 미국하고 발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가 좀 뒤로 미뤄지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1분기 GDP 우리나라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와서 한번 1.6% 상승해서 굉장히 아직까지는 정부도 굉장히 반색을 하는 것 같고 하는 분위기입니다만 결국은 올 말까지 어떻게 경기가 풀리느냐에 대해서 불확실성은 전 아직 많이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올 상반기는 재정이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딴 해보다 재정이 좀 상반기 조기 집행률이 좀 높습니다. 예. 그래서 재정을 앞부분에 많이 풀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뒷부분에 만약에 경기가 안 좋을 때 뒷부분에 뭘 풀어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아마 정부에서는 이게 금리가 하반기에 미국도 내리고 하면 우리도 이제 하반기로는 금리로 버틸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예.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측면에서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좀 뒤로 미뤄지는 부분이 우리나라 하반기 경기가 예를 들어서 생각보다 안 풀렸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수출도 좋고 생각보다 뭐 건설 투자 투자. 괜찮았습니다. 네. 소비도 나쁘지 않았고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모멘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하반기에 조금 약할 수 있는 경기의 부분을 어떤 정책을 갖고 어루만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예. 약간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추경이나 이런 거는 또 굉장히 또 정부는 싫어하니까 걱정입니다. 뭐 환율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좀 다 됐습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미 대선과 그다음에 우리 한국 경제를 연계시켜 놓고 봤을 때 하반기가 썩 장밋빛 전망은 아니다 이런 뜻이군요. 그리고 이게 미 대선이 박빙이 되면 될수록 불확실성은 올라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뉴스와이드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